같아요. 자금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갈 그런 상황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상법 개정이 되면 3,500선이 저점이 될 것이다.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들이다. 지금보다 한 단계 충분히 레벨업 할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 네, 서준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교수님 모시고 현재 이 주식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또 투자를 임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 네. 최근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때보다도 뭐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닷컴 버블은 1990년대 말 절정을 이룬 후에 2003년 3월을 기점으로 붕괴가 됐는데, 현재 상황이 뭐 당시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하고 비교할 만하죠. 뭐로 비교하냐면 아마 PBR로 비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은 PBR이 그때 닷컴 버블 때도 거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의 5배에 이르는 가격을 형성했고요. 평균적으로. 그 S&P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정도로 지금 살짝 넘어섰거나. 그러니까 충분히 와 그때만큼 버블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 전에 뭐 PBR이 지금 5지만은 PBR이 4든 3이든 어느 정도 고평가 내지는 버블 수준의 지금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맞다.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다만 이게 그때처럼 붕괴할 것인가? 그럼 붕괴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요런 거는 또 다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때랑 그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버블이 생기면 그쪽에서 돈을 빼는 게 맞다. 투자.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의견이 비슷하게 행동하신 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의 투자 행태가 제 생각하고는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도 큰 버블이 막 붕괴되듯이 지금 그렇게 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때랑 지금 다른 거의 첫 번째가, 기억하시겠지만 닷컴 버블일 때는 평균적인 PBR이 5였지만 닷컴만 비쌌어요. 예, 그 당시 워렌 버핏이 사던 일반적인 다우존스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의 일반적인 주식들은 쌌어요. 굉장히. 쌌는데 닷컴 주식이 워낙 크게 버블을 형성하니까 일부가 버블을 형성하고 다른 것들은 싸고 이런 상황에서 평균이 한 5였고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다들 이렇게 좀 비싼 상황,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닷컴 버블 때는 흑자를 못 보는 기업들, 앞으로 미래만 보이고 앞으로 돈을 벌 거야라고 하는 그런 쪽이 어마어마한 버블을 만들었고, 그런데 보니까 얘들 돈 못 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와르륵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좀 고평가된 것들이 그 성장주 내지는 기술주 같은 거 보면 뭐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잘 벌고 뭐 그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아니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벌 거야. 이 돈 버는 속도도 엄청 커질 거야. 이런 논리로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하고는 그 논리가 굉장히 다르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비싼 편이고, 그때는 그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너무 쌌고, 거기에 반해서 그 기술주들은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닷컴 버블 붕괴가 되고 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주식 시장 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화되지 않았어요. 현대되지 않았는데 그때 2000년 정도부터 이 현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식시장 플랫폼을 네, 시스템을. 그게 뭐로 시작이 됐나 하면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1990년대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이쪽이 경제가 붕괴가 되잖아요. 그때 싱가포르와 홍콩을 필두로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유럽을 필두로 증권거래소를 상장을 막 시켜요.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미국도 나스닥 시장을 2003년도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뉴욕 거래소가 상장이 되죠. 그 이후로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증권 시장 그 플랫폼을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더 강화시키는 거죠. 시키면서 그 들어온 자금들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하고 그 자금들을 쉽게 나가지 않게 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됐고 시스템을 가지게 됐고요. 그 힘이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든 뉴욕 거래소든 지금 있다. 그때처럼 호락호락하게 갑자기 붕괴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당연히 시장이 뭐 밸류가 고평가됐다. 이런 이유만으로 뭐 나중에 문제가 그때 금융 위기 때처럼 어떤 큰 문제가 펀더멘털에서 발생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단순히 비싸다, 싸다 정도 문제로 큰 폭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좀 작다. 이렇게 두 가지가 그때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받아서 네.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네. 장기 금리는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해서 사실 한 얼마 전은 아니고 아무튼간에 한 2022년부터 그때 장단기 네네네.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해서 장기물이 네. 오히려 낮은 네.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이 됐는데 네. 최근에는 오히려 이 장기 금리는 상승해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커브 스티프닝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건 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한 몇 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죠. 네.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지시더라고요. 미국 네. 채권에 대해서 맞아요. 투자에.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5% 가까이 가면 장기채 금리가 5% 가까이 가면 좀 사시고 4% 가까이 가면 좀 파시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밴드를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 5%를 뚫고 위로 올라가기에는 미국의 펀더멘탈이 좋긴 하지만은 5% 이상 금리를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펀더멘탈은 아니다. 옛날에 금융위기 때도 보면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막 올리면서 그 이상으로 장기채 금리가 막 가면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붕괴가 된 그런 사례가 있듯이 네. 5% 이상의 높은 금리를 견딜 정도의 미국 경제는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또 4% 이하로 급격하게 금리 수준이 빠지기도 힘든 게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하락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과거 같은 그런 저금리 시대 2010년도에 있었던 뭐 제로 금리까지 가고 뭐 1% 금리 다들 가 있고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뭐 3%대 정도에서 미국 그 금리 수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 역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뭐 지금 2, 3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밴드에서 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놀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 추이가 계속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은 좀 억지로 내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억지로 아무래도 뭐 약간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파월이 뭐 사실 네. 연준 위원 한 명 또 네. 해임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긴 하죠. 예, 지금. 그런 네. 문제로 내려가는 거긴 하지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위험 같은 게 내재돼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리기는 연준이가 좀 부담스러울 거다. 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장기 금리가 또 5% 가까이 가잖아요. 네, 그런 네.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매수기라면 채권 말씀하신 건가요? 채권, 예, 장기 금리가 5% 이상, 5% 네. 정도 가까이로 지금 금리가 지금 상승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매수 기회로 살펴보고 매수하면 그게 4% 쪽으로 금리 인하가 실행된다든지 이랬을 때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뭐 좀 있다. 그렇지만 아주 큰 폭으로 3%대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고 뭐 18개월 후에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부러진 거는 이게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에 많이 시장이 붕괴됐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역전 상황이 아니고 스티프닝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 네.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때고 역전이 언제 됐었죠? 역전은 이제 그 2022년 그때 이제 되긴 그때. 됐었는데 됐었는데 실제 시장이 막 붕괴되거나 하는 시점은 네. 역전되는 것이 해소되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시장이 많이 좀 흔들거나 붕괴된 시점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저는 사실은 그 장기 금리와 역전됐을 때 이거는 경기 침체의 징조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좀 반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장기 금리가 높은 상황에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기 금리를 막 급격히 올려요. 그러면 장기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단기 금리가 막 오르면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맞긴 한데 그거는 이게 역전이 돼서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고 단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완화될 거다. 이런 그 가능성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역전이 안 되더라도 단기 금리를 막 올려요. 1%에서 5%로 막 올려요. 장기 금리는 또 올라. 그래서 7%로 가. 그러면 이게 역전은 안 됐잖아요. 역전은 안 됐지만은 이런 때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시중 자금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때는 향후에 경기 침체 쪽으로 경기가 완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충분히 전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는 좀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이 어쨌든 금리가 역전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금리의 수준이 5%까지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금을 막 흡수를 많이 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죠. 그때 역전이 되기도 했는데 네네. 그 역전을 떠나서 사실은 금리 수준이 높다는 거는 돈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경제가 당연히 나빠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충분히 전망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생각보다는 미국 경제가 잘 갔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면 시중 자금을 흡수하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그래서 경제를 좀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막 강해지더라는 거죠. 달러가 막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수학개미가 우리나라에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나라들의 나라 자금들이 미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 돈을 좀 흡수하려고 올렸는데 또 그 돈들이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생각보다 조금 작동이 좀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달러는 강한 상태고 다른 나라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도 해소가 됐나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럼 약간 외부 요인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는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나 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같이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지금 약간 스티프닝이 됐다 하더라도 장기 금리도 같이 좀 하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로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달러 자금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갈 그런 상황이 상당히 저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막 달러가 강해질 거다. 이런 기대로 돈이 일단 달러로 와서 그 들어온 달러가 채권에도 가고 주식에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정시가 계속 유지가 됐다면 지금 달러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미국 정시 뭐 채권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조금 빠져나갈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그 돈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의 경기가 지금 급격한 침체냐 아니면 둔화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좀 식어가는 건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네. 약간 중간중간에 약세를 보이는 과정 중에 있고 근데 이 가운데 금은 또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를 해서 사상 최고가를 연이 경신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레이 달리오가 이 미국의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 1930년대 이 네. 보호무역주의 이것 때문에 이제 대공황이 왔었는데 그때랑 비슷하게 가고 있고 이 3년 안에 뭐 부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큰 손들 뭐 자산가들이 지금 점점 금으로 미국채를 팔고 좀 금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금은 저는 사실 올해 초인가요? 지금 정도 수준 가격 수준인 것 같은데 한번 막 한국이 금값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팔았습니다. 아까 들고서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금은 계속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속도의 문제는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 내지는 한 5년간의 금 상승 속도는 제가 다른 데서 투자를 통해서 얻는 그런 수익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값의 상승은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요인들, 불안한 요인들, 각종 그런 사유들이 지금까지 금값을 크게 키워왔지만은 분명히 금값의 추이를 과거 5만 원 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추이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계속 주구장창 올랐던 적은 없어요. 어느 정도 급격히 오르고 나면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기간이 꽤 오래된다든지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왔고 만약에 그런 그 주구장창 올랐으면 저는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옆으로 기면서 충분히 이제는 좀 싸졌다라는 느낌을 오랫동안의 인플레이션 대비 지금은 좀 금값이 크게 안 올랐네. 이런 상황이 오는 그런 때가 또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때까지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속도보다 금값의 속도가 크게 올랐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금값의 상승 속도가 이제 낮은 구간이 좀 오기는 올 거다. 뭐 그런 생각.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희망적으로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자금이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증시 좀 얘기 좀 해보면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 증시 부양 의지와 그다음에 재정 지출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세제 개편안 논란 이후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좀 있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안 좋은 영향을 줬죠. 굉장히 모멘텀을 꺾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저는 그 대주주 그 양도세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번 거를 꺾은 거는 정시 이번에 3,200에서 수준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그런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이 배당주거든요. 배당주 내지는 저 PBR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제와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와 연관된 그러니까 분리과세 실망이 좀 많았다 시장에. 분리과세 실망이 훨씬 더 컸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주주 그 양도세를 더 중요시하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성동격선가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프레임을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저는 대주주 양도세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정시가 정상화가 됐을 때는 대주주뿐만 아니고 모든 주주들이 양도세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플랜을 미리 좀 지금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주가가 이제 5천 수준에 가고 PBR이 다른 나라 수준에 간다면 그때부터는 양도세를 어느 정도 매기겠습니다 하는 플랜을 저는 미리 좀 얘기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되면 뭐 금투세 얘기 다시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저는 사실 근데 좀 예상했었어요. 파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중간에 굴곡이 있을 거다. 이런 장애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기재부는 저는 지금 확실하게 느끼는 게 정시 활성화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좀 어떤 반대되는 그런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런 예상에 해당되는 행동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저항은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기재부안이 나왔을 때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황이 기재부안이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또 다른 안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기재부안보다는 국회에서 올라오는 안들이 더 힘을 받을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기재부안은 말도 너무 이거는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안 하는 이런 안은 아닐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결국은 좋은 쪽으로 소득세가 개편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세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물론 국회에서도 최근에 그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분리과세를 좀 많이 강화하는 것이 세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온 건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배당 소득세를 크게 깎아주는 것이 전체 세수에는 큰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맞는 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 출범 당시에는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막 코스피 4천 간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한 3,400 정도가 한계다 이런 식의 또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상법 개정이 되면 올해 봄쯤인가요? 상법 개정되면 그때 주가가 2,400 정도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몇 군데 방송에서 상법 개정이 되면 3,500선이 저점이 될 것이다. 그 이상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친구들한테서 3,500 안 가잖아. 어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사실은 3,200까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이 정도 빨리 올지는 몰랐고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3,000을 넘어서는 지금 속도가 저는 내년도 배당 시즌 그쯤 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 많이 남았죠. 내년도 3월, 4월 이 정도가 저는 3,500 정도를 터치하고 그걸 트라이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그냥 내 나름대로는 내피셜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3,200까지 가니까 좀 오히려 아이고 너무 빨리 오면 안 되는데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주식들을 많이 좀 사고 나서 고려한 뒤에 좀 그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히려 행보로 지금 당연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기간 조정의 수순에 있는 거지 이게 한참 가다가 갑자기 좀 옆에서 이렇다고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시장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아마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보는 배경이 이제 상법 개정은 지금까지의 주식을 견인을 해왔죠. 1차, 2차 걸친 상법 개정이 계속 저는 지금까지 주가를 상승을 꽤 많이 시킨 견인해온 주연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배당 소득세라든지 계속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5천까지 가려면. 주가를 5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상법 개정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정시 활성화를 위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선 여지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는 할 거라고 봐요. 그거를 하고 3,500이 저점이 되는 그런 시기는 내년도 정도에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네. 확실히 여기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해놨고요. 1차에서. 지금 그 부수적인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네네. 조금씩 내가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대표님은 상법 개정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왜 상법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를 할 때 저는 상법 개정하면 보통 이거를 자본시장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법 개정의 목표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정부가 있고 항상 이 정치에는 야당이 있잖아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는 기업 안에 야당이 있어야 된다. 예. 그거는 그런데 외국은 다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영진이 있으면 그 야당에 해당되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하고 경영진은 항상 서로 견제하고 쟤들 무슨 나쁜 짓 하는지 봐야 되고 그걸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F1 더 무비 보셨어요? 보진 못했어요. 네. 수많은 영화에도 나와요. 예전에 주라기 공원에도 보면 이사회에서 보내잖아요. 야, 저 주라기 공원이라는 거 우리 경영진이 만든다는데 그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지 이사회 대표로 뭐 회계사도 거기 주라기 공원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그 감시를 하러 간 모습이 보여요. 그럼 영화 곳곳에도 보이는데 이번 F1에서도 그 F1 구단주가 주인공을 드라이버로 영입을 할 때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대주주고 사장인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그런 불안해해서 하냐 이러니까 대주주이고 그 경영자가 야 지금 여기서 더 성적이 떨어지면 이사회가 나를 자를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대주주이고 또 그게 스티브 잡스였죠. 대주주였고 경영자지만은 다른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되는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사회가 언제든지 견제를 하고 내려앉게 할 수 있는 그게 다른 모든 나라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가장 강한 나라가 또 보면 독일 같은 나라도 있어요. 독일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사회 3분의 1이 거기 직원들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기도 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 만큼 그만큼 야당이 없는 정치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건 독재잖아요. 기업도 이제 독재 기업을 이제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은 사실은 외국에 없는 법도 막 지금 하고 해요. 언제까지 할 거냐. 우리나라 기업에도 야당이 생길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야당이 없는 독재 기업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까지 올 거고 이런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문화가 정착해 있으면 아마 자사주 소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는 미국 법에는 없지만은 아마 당연히 자사주는 매입하면 소각하는 거라는 문화가 정착돼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주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정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세부적인 그런 안들이 개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다른 배당 소득세 문제라든지 뭐 세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우리나라 정시 플랫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이 고공행진을 했던 금융주 주가가 최근에 한풀 꺾였습니다. 앞서서도 배당주, 금융주 이런 주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그 얘긴즉슨 이 분리 과세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근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런 금융주들, 고배당주들, 저PBR주들 지금이 오히려 좀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분리과세 기대 실망감 때문에 이렇게 꼬꾸라졌지만은 개인적으로 분리과세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뭐 금융지주사들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들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를 생각했냐.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아무리 저평가가 됐다 해도 어느 상식적인 저평가 수준까지 된다 하더라도 PBR이 0.8에서 1.0 사이에서는 그래도 4대 금융지주 정도가 움직이는 게 맞다. 네. 그게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맞다. 다른 물론 다른 나라 시장들 같은 데 가면 PBR이 1.5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 뭐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0.8에서 1.0까지가 맞다라고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주가가 4대 금융지주 주가가 내리면서 아마 0.5에서 0.8 그 정도 사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보다 한 단계 충분히 레벨업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면 최고 PBR이 높은 회사하고 최고 PBR이 낮은 회사의 격차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극화가 좀 심하다. 양극화가 심하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움직여 갈 때는 그 양극화가 조금 좁혀지는 쪽으로. 예. 그러니까 저평가 큰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제가 계산을 할 때는 우리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나 조금의 차이는 있죠. 네. 있지만은 그렇게 PBR 차이를 크게 둘 정도로 큰 차이는 없다. 과거의 실적 추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PBR이 높아질 거고 높아지는 과정에서 PBR의 차이는 또 좁혀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네.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나요? 네. 아직은 뭐 이렇게 안 파셨나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제 최근에는 제가 금융주, 은행주하고 정권주만 뭐 네. 잔뜩 가지고 있다가 네.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조금씩 비중을 지난번에도 뭐 정권주 엄청 올랐을 때 이럴 때는 또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목 중에서 저평가가 많이 돼 있고 배당을 많이 주고 뭐 이런 주식으로 계속 전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자꾸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비중이 팔아도 비중은 유지되거나 뭐 이런 경향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은 계속 그쪽 방향으로 계속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저평가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많이 해소됐을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또 다른 업종으로 조금씩 분산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